어머니, 이제는 요양원에 가셔야겠어요.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손가락이 퉁퉁 부을 때까지 두부를 만들며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낡은 밥솥을 집 분위기 망친다며 쓰레기통에 버리고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가스라이팅까지 서슴지 않던 며느리 옆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고 상담받았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 희생한 어머니를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상상도 못할 냉정한 복수를 선택하셨을까요? 제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배신과 복수의 치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살의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젖먹이었던 민수를 키우며 시작된 저의 지옥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어쩌려고 그러냐? 애 하나 키우려고 우리까지 고생시킬 거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독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젊은 과부가 된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재혼하라고 등 떠미는 친척들 사이에서 저는 이를 악물고 두부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아기 민수를 등에 업고 콩을 불리고 손목이 뒤틀리도록 두부틀을 돌렸죠.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에는 혈관이 튀어나왔고 허리는 90도로 굽어졌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수, 아빠 없어도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줄게. 매일 밤 잠든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다짐했던 그 말이 결국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수가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다른 아이들이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올 때 저는 밤새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같은 신발을 사줬습니다. 학용품, 옷, 심지어 게임기까지도 말이죠. 엄마, 나 왜 아빠가 없어? 초등학교 3학년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민수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엄마가 아빠 목까지 더 사랑해주는 거야. 그날부터 더욱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두부가게 일이 끝나면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루 3회 4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학원비만 월 50만 원, 거기에 교재비, 체험학습비까지. 저는 점심도 굶어가며 돈을 아껴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순자야, 넌 정말 바보야. 그렇게 아들만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 반 조롱 반으로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절대 주눅들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뿐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된 민수는 더욱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강남, 대형학원비만 월 80만 원, 과외비 60만 원, 거기에 각종 교재와 모의고사비까지. 저는 빚을 내가면서까지 아들의 교육비를 댔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건 다 나 때문이잖아. 나중에 큰 사람 되어서 엄마한테 보답할게. 고3이 된 민수의 다부진 약속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민수가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온 아들을 보며 기뻐서 울었습니다. 30년간 흘린 눈물 중 가장 달콤한 눈물이었죠. 대학 4년간 등록금, 생활비, 용돈까지 모두 제가 댔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여자친구와 데이트한다며 용돈을 더 달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제 식비를 줄여서라도 주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에는 토익, 토플 학원비,
자격증 학원비까지 2년간 백수로 지내는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저는 더욱 무리했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대기업에 취직했고 연봉 4천만 원이라는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제가 다 모실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혼한다며 신혼집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결혼준비금 5천만 원. 저는 두부가게를 팔고 기까지 내서 마련해줬습니다. 그렇게 30년간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아들이 이제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 한다니요.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아들 부부의 제안은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수술 후 관리도 안 되고 위험해요. 며느리 소영이도 다정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그동안 효도 못 해드린 게 너무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30년 만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달콤한 착각은 정확히 일주일만 지속됐습니다. 제가 30년간 함께해온 낡은 전기밥솥을 가져온 그날부터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걸 왜 가져오셨어요? 우리 집 인테리어랑 전혀 안 맞잖아요. 제게는 단순한 밥솥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일 때부터 매일 새벽 이 밥솥으로 밥을 지어 도시락을 싸주었거든요. 가게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이사할 때마다 늘 함께했던 유일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죠. 아직도 멀쩡하단다. 이 밥솥으로 지은 밥이 정말 맛있거든. 민수도 어렸을 때 이 밥솥밥을 좋아했는데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구식 제품을 쓰세요? 저희 집은 모던한 스타일인데 이런 촌스러운 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제 곁을 지켜온 소중한 물건이 촌스러운 거지라니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제 밥솥을 거실 구석 벽장 뒤로 치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부끄러운 물건을 감추듯이 말이죠.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 최신형 밥솥 쓰세요. IH 방식이라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식사 시간에는 밥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과 외식뿐이었거든요. 오늘은 치킨 어떠세요? 어머님도 치킨 좋아하시죠? 피자 시킬까요? 새로 나온 프리미엄 피자래요. 일식 어때요? 요즘 핫한 곳이 있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미역국을 만들고 나물을 무쳐서 상을 차렸지만 며느리는 젓가락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너무 짜고 기름져요. 저희는 건강 때문에 담백한 걸 먹거든요. 요즘 한식은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30년간 수많은 손님들의 입맛을 맞춰온 제 요리 솜씨를 공공연히 비하하는 말이었죠. 더 가슴 아픈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음식도 맛있지만 요즘은 다양한 음식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배달 음식도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맛있어요. 3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이 다양성이라는 허울 좋은 말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TV 리모컨을 잡으면 어머님, 저희가 보던 프로그램인데요 라며 빼앗아 갔고 제가 창문을 열면 에어컨 전기료 장난 아니에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까지 체크했습니다. 제가 5분만 넘게 있으면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며 노크했죠.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빨리 나오라는 재촉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밤에 물을 마시러 일어나면 어머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수면제라도 처방받으실까요? 라고 했습니다. 수면제, 그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의미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간 제 곁을 지켜온 밥솥의 내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죠. 분명히 전날 밤 깨끗이 씻어서 싱크대 옆에 말려두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영아, 혹시 내 밥솥 내솥 어디 있는지 아니? 며느리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솥이요? 어머님이 어디다 두셨을 텐데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치매를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76세라는 제 나이를 빌미로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내가 깜빡했다고?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매일 반복한 일인데 깜빡할 리가 없었거든요. 온 집 안을 뒤져봤습니다. 싱크대 밑, 냉장고 뒤, 심지어 옷장 안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내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새 걸로 사드릴게요. 어차피 오래된 거였잖아요. 며느리의 태연한 말에 더욱 의심이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것이죠. 쓰레기장 구석에서 제 내솥을 발견했습니다. 비에 젖어 곰팡이가 슬고 녹이 쓴 채로 다른 쓰레기들과 뒤섞여 버려져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간 제 곁을 지켜온 소중한 동반자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다니요. 손이 덜덜 떨리는 것도 모르고 내솥을 주워들었습니다. 원래 반짝반짝하던 스테인리스 표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바닥에는 구멍까지 뚫려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영아, 이게 뭐냐? 네. 뭐가요? 내 밥솥, 내 솥.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거다. 그제서야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너무 더러워져서 제가 버렸어요. 어차피 못 쓸 상태였잖아요.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님,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셔야죠. 적응. 그 단어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이 시작됐거든요. 어머님, 어제 저한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어머님, 아침에 드신 약을 또 드시려고 하시네요. 어머님, 방금 화장실 다녀오셨는데 또 가시려고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다 보니 저 스스로도 제 기억을 의심하게 됐어요. 정말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정말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무력화시킨 다음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 뒤척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금살금 문틈으로 엿들어 보니 충격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며느리 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가 치매 진단받으면 바로 요양원 보낼 수 있어. 아들 민수의 냉정한 대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해. 내가 아무리 헷갈리게 해도 금세 정신 차리시더라고. 그럼 더 심하게 해야지. 약물이라도 써서. 미쳤어? 그건 너무 위험해. 발각되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해? 이 집 시세가 15억이야. 이걸 포기할 수는 없다고. 15억. 제가 30년 전에 3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그렇게 올랐던 것입니다.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봤는데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후견인 지정받을 수 있대. 그러면 합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어. 정말? 그럼 빨리 병원 데려가자. 이번 주에 데려갈 거야. 미리 의사한테 부탁해뒀어. 의사에게까지 미리 부탁해뒀다니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일인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30년간 단골로 다녔던 두부가게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가 어려웠을 때 두부를 많이 사가시곤 했던 분이었거든요.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김 변호사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봅시다. 컴퓨터로 검색해 보더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그 아파트는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네요. 네? 아들 명의로 바꿔준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아직 소유권 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아드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민수가요? 네.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절차와 후견인 지정, 그리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상담받으러 오셨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제 뒤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성년 후견인 지정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다정하게 모셔간 것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도, 치매 환자 취급하며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든 것도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고 합법적으로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파트 처분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단독 소유니까요. 그럼 아들이 살고 있어도 상관없나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일이니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후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업소 3곳을 돌며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모든 곳에서 15억에서 16억 사이라고 했어요. 30년 전 3천만 원의 산 집이 50배나 오른 것입니다. 그 돈이면 여생을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조용히 등기부등본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이 집을 팔기로 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동시에 새하얗게 질렸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집을 팔다니요. 아들이 발작하듯 소리쳤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 빼앗으려는 계획 다 알고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들킨 줄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오해가 아니야. 변호사한테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 지정받으려고 상담받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너희 둘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도 다 들었어. 의사한테 미리 부탁해뒀다는 것까지 말이야. 이번에는 며느리가 다리를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내 밥솥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가스라이팅한 내가 뭘 잘한다는 거야? 그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예민한 게 아니라 계획적이었잖아.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으면서. 며느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으니까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무릎까지 꿇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진 후였습니다. 30년간 너 하나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게 보답이야?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내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으면서 지금 와서 무슨 기회?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의사한테까지 부탁해. 그게 사랑이야? 그날부터 한 달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거처도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깔끔한 전원주택, 마당도 있고 텃밭도 가꿀 수 있는 곳이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디서 살아요? 전세금도 없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30년간 나 혼자 다 해냈는데 서울대 나온 너희가 못할 게 뭐야?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이 저희 생활에 적응을 안 하시니까. 치매 환자 취급받고 내 물건 버려지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적응이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하던 날의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5억에 팔린 아파트를 떠나면서 30년간의 억압과 희생도 함께 떨쳐버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도 어머님 가족인데.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 너희가 먼저 가족을 포기했잖아.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것만을 위한 공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달콤한 자유로움이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까지. 30년간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기르고 제가 먹는 채소들이었죠. 이웃 할머니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순자 씨, 정말 시원하게 잘하셨어요. 그런 페르나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필요 없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는 호구로 보고 재산만 노리고. 가끔 아들이 전화를 겁니다. 전세도 구하지 못해 고시원에서 지낸다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저는 차갑게 거절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는 내 실력으로 살아봐. 엄마, 그래도 피는 못 속여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피가 있을 때 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시어머니 등쳐먹고 살았으면서 쫓겨났다며 구박받는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화나게 해서 집까지 잃었다며 원망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모두 자업자득입니다. 몇 달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이었죠.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결국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경쇠약으로 병가를 냈다가 결국 사직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차지하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 편안하게 살려던 계획이 오히려 그들 자신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것이죠. 1년이 지난 지금 제 텃밭은 온갖 채소들로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그 채소들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키우고 있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요리도 해먹고 동네 봉사활동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온천에 놀러가기도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가끔 용서해달라며 문자를 보내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모를 배신한 대가는 이렇게 큰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결국 이혼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포기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30년간 희생하며 키운 아들과 정성으로 모신 며느리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다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누구에게 기대지도,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온전히 저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웃 할머니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